이고을 사또, 최간홈을 당장 포박하라. 마패 하나가 햇살 아래 번쩍 빛나던 그날, 3년 전 남루한 행색으로 이 고을에 흘러들어와 과부의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던 그 떠돌이 선비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선비를 알아보았을까요? 그리고 3년간 품팔이로 먹여 살린 선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고창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뒤로는 나지막한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마을이었지요. 봄이면 논에 물이 차오르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거리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는데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사가 있었고 살인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집에는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옥순이었습니다. 나이는 32,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눈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순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작은 솥에 멀건 죽을 끓이고 두 아이를 깨워 먹이고 일을 갔다 오면 벌써 산 너머로 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가요? 7살 아들 돌쇠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래, 해지기 전에 돌아올게. 동생 잘 보고 있어. 5살 딸 복순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작고 고른 숨소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질끔 감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품팔이를 나가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마을 건너편 박서방네 논에서 김매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품삯은 쌀 2돼, 두 아이 사흘치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여름 끝 무렵이라 해는 길었지만 온종일 허리를 굽혀 일한 탓에 등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의 어른 70이 넘은 강 노인이 옥순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어른으로 글도 알고 세상 이치도 꿰뚫어 보는 분이었습니다. 옥순아, 예, 어르신. 강 노인은 옥순의 지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남편 간 집 벌써 2해가 넘었구나. 예,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억울하지?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가슴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강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잘 들어라. 하늘은 반드시 굽어 살피는 법이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느니라. 다만 그 하늘이 움직이기까지는 땅 위에 누군가가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라고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강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옥수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앗이라니. 당장 내일 아이들 먹일 쌀도 없는데. 그날 밤 옥수는 두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는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옥순의 남편 이름은 석구였습니다. 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남의 논을 소작 붙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아비였습니다. 그런 석구가 세상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이었습니다. 고창 고을의 원님은 최판술이라는 자였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이기는 했으나 실력보다는 뇌물로 자리를 얻은 위인이었지요. 부임한 지 3년 만에 고창 고을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세금은 해마다 늘었고 곡간의 곡식은 줄었으며 백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은 최원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아전 김참봉이었습니다. 김참봉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재산을 샅샅이 파악하고 원님에게 고자질하여 온갖 명목으로 재물을 뜯어냈습니다. 석구가 죽은 것도 바로 이 김참봉 때문이었는데 그해 봄 김참봉이 석구의 논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비록 작은 논이었지만 물이 잘 드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김참봉은 원님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석구가 세금을 몇 해째 내지 않았다고 게다가 원님 욕을 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원님은 즉시 석구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놈! 감히 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느냐? 억울합니다, 나리. 저는 해마다 빠짐없이 세금을 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석구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냈다는 문서는 이미 김참봉이 손을 써서 없애버린 뒤였습니다. 석구는 그날부터 옥에 갇혔고 한여름 좁은 옥사에서 석 달을 버티던 석구는 결국 열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수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두 아이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너무 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에게 맞섰다가는 자신마저 잡혀갈 것이 뻔했고 두 아이는 그대로 고아가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두 아이를 살려야 하잖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을 가엾게 여겨 일거리가 있으면 옥순을 먼저 불렀고 끼니가 없을 때는 몰래 쌀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님과 김참봉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해마다 세금이 올랐고 올해는 가을 거디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내년 세금을 미리 내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내년 세금을 미리 내라니.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네. 원님한테 맞섰다가는 석구처럼 된다고. 사람들은 말은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옥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초였습니다. 옥순이 저녁을 짓고 있는데 살인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 없어?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옥순이 부엌문을 열고 내다보니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는데 선비 차림이었지만 도포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집시는 바닥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열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신뢰가 만소이다. 지나가다 쓰러질 것 같아서요.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소?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은 과부처지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대로 살인문을 잡고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옥순이 달려가 보니 사내는 이미 의식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손을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이 분명 열병이었습니다. 옥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쩌나. 살인문 앞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옥순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서 이분 부축해드려라.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모른다, 어서. 그렇게 낯선 선비는 옥순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옥수는 사내를 방 한쪽에 눕히고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신기한 듯 사내 곁에 쪼그려 앉아 바라보았고 복순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을 사자니 돈이 없었고 그냥 두자니 사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옥수는 저고리 깃에 꿰매어 두었던 엽전 단량을 풀었습니다. 죽은 남편 제삿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마을 건너편 의원에게서 약을 지어다 먹이기를 사흘 만에 사내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깨어나셨군요. 여기는 고창단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 집 문 앞에 쓰러지셔서 모셔다 뉘었습니다. 사내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소.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하자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순이가 낯선 사내를 들였다더라. 과부 집에 선비가 드나든다니 세상에. 쯔쯔쯔. 저러다 무슨 꼴 당하려고 그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옥순의 이웃 박서방댁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옥순아, 그 사람 어서 내보내. 과부 집에 사내가 있으면 네 신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알아요. 근데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요. 그래도 그렇지. 원님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옥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최 원님은 트집 잡을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참이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사실 갈 곳이 없어. 가족은요? 가족도 없소이다. 고향은 어디시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옥수는 느꼈습니다. 옥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히 원님의 눈에 띄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왠지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에 헛간이 하나 있어요. 낡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으니 몸이 나으실 때까지만 거기 계세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을 말이오? 아무에게도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사내는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소. 약속하리다. 사내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협. 그것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았고 사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헛간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낮에는 옥순이 일 나간 사이 돌쇠와 복순이를 돌봐주었고 저녁에는 군말 없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날랐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몸이 나았으니 떠나야겠소이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준혁이 헛간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옥순이 보게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찢긴 책이었지만 준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떠나려고 보따리를 챙기는데 옥순이 말했습니다. 혹시 가지 마시고 계속 있으시면 안 되나요? 준혁이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헛간에 계속 머무세요. 대신 저희 돌색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이 아비가 죽고 나서 글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준혁은 한동안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도 갚을 것이 없소. 갚을 것 바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옥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겠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옥순도 준혁도 그날의 그 결정이 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부터 시작했는데 돌쇠는 영리한 아이여서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모르는 것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돌쇠를 가르치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복순이도 오빠 곁에 앉아 글자를 따라 그렸는데 준혁은 웃으며 복순이에게도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옥순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옥순은 저녁을 지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저녁 시간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옥순과 준혁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는 어디서 오셨어요? 한양이요. 한양에서 여기까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소. 그 한마디에 옥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옥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옥순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고을 원님과 아전놈이 짜고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뒀는데 열병으로 죽었어요. 두 아이 남겨두고.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님 이름이 무엇이요? 최판술입니다. 준혁은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는 듯 한동안 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립니다. 하늘은 굽어 살피는 법이요. 옥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강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씨앗을 심거라.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준혁은 헛간에 머물며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옥수는 품팔이를 나가 하루하루 양식을 벌어왔습니다. 어느 날 옥순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장터 한쪽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들으셨어? 원님이 이번에 또 세금을 올렸다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올해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을 올려? 그뿐인가? 관아 곳간에 쌓아둔 쌀을 팔아먹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도대체 백성은 굶어 죽으라는 거야? 옥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준혁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대뜸 물었습니다. 옥순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원님이 세금을 올린 것, 곳간 쌀을 빼돌린 것, 그런 일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있거든. 그 이야기를 모아주시오. 날짜도, 양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옥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오. 옥수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떠돌이 선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옥수는 품팔이를 나갈 때마다 귀를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지난 봄에 관아에서 우리 논세금 2배로 올려받았어. 분명히 문서에는 1배로 적혀 있는데. 두부장수 임씨가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관아 곳간에서 일했는데 작년 가을에 쌀 100석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원님 지시로. 대장장이 오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김찬봉이 밤에 수레에 뭔가를 싣고 나가는 것을 자루가 10개는 됐는데.
옥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저녁에 준혁에게 전했습니다. 준혁은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작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사서삼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비를 닮았나 봐요. 남편도 그를 좋아했거든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미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지경이 됐지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요. 그 말이 옥순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옥순이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원님의 행차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최원님 곁에는 김참봉이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저 집 너는 어떻게 됐어? 예, 나리. 세금 못 냈다고 이미 관 이름으로 넘겼습니다요. 다음은 저기 박서방론이 남았는데요. 빨리 처리하시오. 옥수는 그 장면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준혁에게 전했습니다. 나리, 언제까지 이렇게 모으기만 할 건가요? 준혁은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그게 다 때가 있는 법이요. 때가 언제요?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 어쩌려고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옥순 씨, 나를 믿소? 옥수는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쓰러져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믿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오. 그 말에 옥수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준혁이 옥순의 집에 들어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크면 과거 보러 가도 돼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돌쇠 실력이면 충분히 된다. 근데 선생님은 왜 과거 안 봐요?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봤단다. 옥순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옥순과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옥순의 가슴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옥순은 어느새 혼자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세금을 걷어간 날짜, 금액,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내역, 준혁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장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준혁은 말했습니다. 좋아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에 쓰일 것 같소이다. 두 번째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소. 옥순은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떠나시는데요? 아마 며칠 내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갔다가 돌아오실 건가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잘 가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은혜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그저 나리가 말씀하신 그날이 정말로 오기만 한다면. 준혁의 눈빛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오. 준혁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헛간을 쓸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글을 강 노인 어르신께 전하시오.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표식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근 원 안에 말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가 드디어 갔나 봐. 옥순이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 뭐 별일 없었으니 다행이지. 옥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일이 없었다고?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옥순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을 관아에서는 최원님이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암행어사? 흥, 내가 한양에 줄이 없는 줄 알아? 미리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렇긴 하오나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는 것이. 쓸데없는 소리. 가서 장부나 잘 정리해 놓거라. 원님은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혁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참봉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캐묻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이 마을에 외지 사람이 드나든 것 없어요? 낯선 선비 같은 사람 본 적 없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함이 스물스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포졸 셋이 옥순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주인 나와? 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관아에서 오라 하오. 어서 따라오시오. 무슨 일로요? 포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면 알 것이오. 돌쇠와 복순이가 어멈의 옷자락을 작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옥수는 아이들을 이웃 박서방댁에 부탁하고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 서너시 불려와 있었습니다. 박서방도 있었고 대장장이 오씨도 있었습니다. 김참봉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최근 수상한 자가 드나들었다는 정보가 있어. 혹시 아는 자는 지금 당장 말하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참봉의 눈이 옥순에게 멈췄습니다. 옥순, 네 집에 떠돌이 선비가 머문 것이 사실이냐? 옥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병든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다 갔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 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김참봉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김참봉은 한동안 옥순을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옥순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졸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무언가 낌새를 챈 건가?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준혁이 위험한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 때문에 일이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박서방이 관아에 끌려간 것입니다. 죄목은 황당했습니다. 원님 행차 때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죄야? 저러다 옥살이 하겠네. 쯧쯧, 누가 나서서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박서방댁 안악이 관아 앞에서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건 내 모습이다. 몇 년 전 내 모습과 똑같다. 옥수는 박서방댁 안악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어떡해요? 원님이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놔주잖아요. 옥수는 품속에 넣어둔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남기고 간 종이. 때가 되면 이 글을 강 노인 어르신께 전하시오.
지금이 때가 된 것인가? 옥수는 그날 저녁 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강 노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순아, 예,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어떤 나리께서 주고 가셨어요. 이준혁이라 하셨는데요. 강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 맞느냐? 예, 강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옥순아, 너는 참으로 큰 씨앗을 심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이 표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마패다.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날이란 사람은 암행어사다. 옥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명을 받고 전국 고을을 돌아다니는 어사란 말이다. 그 양반이 이 고을에 오다가 쓰러진 것을 내가 살린 게야. 옥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루한 차림의 선비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던 그 사람이, 마당에서 함께 달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니. 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종이의 뜻은 때가 되면 연락을 취하겠다는 신호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되나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 걱정 말거라.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순이가 영모에 연루됐다네. 암행어사를 도운 죄로 잡힌다고. 김참봉이 이미 옥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원님의 주를 통해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파견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사가 옥순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계집년을 당장 잡아가둬라. 어사가 오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해. 포졸들이 옥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옥순은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강 노인이 미리 귀띔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옥순아, 어서 아이들 데리고 피해라. 오늘 밤 안으로. 옥순은 돌쇠와 복순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지난 1년간 만든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텄지만 독순이를 등에 업고 돌쇠는 손을 잡고 동이 터올 무렵에서야 옥수는 산속 외딴절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강 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으리? 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차림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루한 도포가 아니라 단정한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준혁이 옥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그리고 위험하게 해서 미안하오. 옥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것이 밤새 걸어온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절까지 뒤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포졸 5이 절 마당으로 들이닥쳤는데 앞에선 김참봉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옥순, 내 인연이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저자가 어사라는 거냐? 나는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요. 당장 물러나시오. 김참봉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사? 마패는 어디 있소? 신표도 없는 자가 무슨 어사요? 그 순간 옥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마패가 이 고을에 잠입할 때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는데 그 장소를 포졸들이 먼저 뒤져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뭣들하는 게냐? 저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은 맞서 싸웠지만 혼자서는 다섯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이 포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나으리! 옥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노인도 포졸에게 붙잡혔고 아이들은 옥순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이 옥순 앞에 섰습니다. 이제 됐소. 내년이 어사를 숨겨줬으니 영모죄에 해당한다. 아이들까지 관노로 끌려갈 것이오.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순순히 따라오든가. 포졸들이 옥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순은 필사적으로 버텼는데 그 순간 옥순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김찬봉이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을 빼앗아라. 포졸이 달려들어 장부를 잡으려 하는 순간 돌쇠가 7살짜리 돌쇠가 장부를 덥석 집어들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그거! 엄마, 내가 갖고 있을게. 포졸 하나가 돌쇠를 뒤쫓았습니다. 돌쇠는 작은 몸을 이용해 숲을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결국 따라잡혔습니다. 포졸이 돌쇠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장부를 빼앗으려는 순간 이거 놔요! 돌쇠는 장부를 가슴에 안고 버텼고 포졸이 힘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장부가 찢어졌습니다. 안 돼! 옥순이 절규했지만 장부의 절반이 포졸의 손에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돌쇠의 손에 남았습니다. 포졸이 돌쇠를 밀쳐냈습니다. 돌쇠가 나뒹굴었습니다. 돌쇠야, 괜찮아? 옥순이 달려가 돌쇠를 안았습니다. 돌쇠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반은 지켰어. 돌쇠가 찢긴 장부 절반을 내밀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잡혀 있고 마패는 없으며 장부는 반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도 곧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옥순과 아이들을 포박하려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절 안에서 스님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 많은 스님이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이 절 안에서는 칼을 쓰지 못하는 법이요. 포졸들이 멈칫하는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이 절에서 쉬시오. 내일 아침에 데려가도 늦지 않을 것이오. 김찬봉이 코웃음을 쳤지만 절에서 함부로 칼을 쓰는 것은 민심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어사인지 아닌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소. 하룻밤 여기서 묵겠소. 하지만 도망치면 아이들부터 잡는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포졸들은 절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준혁은 포박된 채로 절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고 강 노인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이들을 안고 그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포졸들은 교대로 경계를 섰고 옥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돌쇠와 복순이는 옥순의 품에 안겨 겨우 잠이 들었지만 옥수는 찢긴 장도 절반을 손에 쥐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것인가? 남편 석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 강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씨앗을 심거라. 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립니다. 그리고 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나으리가 돌아갈 때 헛간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마패 표식이 그려진 종이 하나만이 아니었잖아? 옥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헛간을 쓸다가 발견한 것은 종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옆에 작은 나무 상자도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리가 돌아갈 때 분명히 가방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한 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었습니다.
그 순간 옥수는 깨달았습니다. 마패다. 나리가 잃어버린 마패가 관아에서 찾아낸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옥순의 집 헛간에 아직 있는 것은 아닐까? 옥수는 그 나무 상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챙기지 않았는데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상자 안에 마패가 있다면? 옥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까지는 산길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포졸들이 애워싸고 있었지만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수는 자고 있는 돌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돌쇠야, 응? 선생님한테 살짝 가서 헛간 나무 상자 이야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해. 알겠어. 걸럭. 왜 그러? 물 좀 주시오. 기침이 멈추질 않소. 복순아. 옥순이 자는 복순이를 살며시 안아 돌쇠 옆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졸들의 시선이 기침하는 강 노인에게 쏠려 있을 때 옥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이 부르터 있었지만 그걸 느낄 새도 없이 산길을 뛰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달렸습니다. 집까지 2시간 거리.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뛰면 더 빠르게 도착할 거라 생각하며 옥수는 달렸습니다. 남편 석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억울함, 내가 풀어줄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단듯이 돌아올 때 준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요. 동이 트기 직전 옥수는 집에 닿자마자 바로 헛간으로 달려가서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안은 비어 있었고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상자 바닥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상자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틈새를 긁어냈더니 그제서야 바닥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 마패가 있었습니다. 둥근 원 안에 말이 새겨진. 옥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인지 하늘에게인지. 옥수는 마패를 품에 안고 다시 달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절에 돌아왔을 때는 동이 막 밝아오는 시각이었습니다. 김참봉이 이미 잠에서 깨어나 포졸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아, 그 계집이 도망쳤잖아. 어서 가서 찾아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노인도 옥순이 절을 빠져나갈 때 몰래 자리를 피해 준혁의 관원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동이 막 밝아오는 시각, 옥순이가 마패를 손에 쥐고 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참봉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인연, 어딜 갔다 왔느냐?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박된 준혁에게 걸어갔습니다. 포졸이 막으려 했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장한 관원 10명이 절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가 절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산이 떨리는 것 같았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포졸들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패가. 준혁이 포박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 안에 쥔 마패가 아침 햇살에 번쩍 빛났습니다. 준혁이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고을 사또 최판술과 아전 김참봉을 어명으로 체포하노라.
김찬봉이 달아나려 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순식간에 포박되었습니다. 준혁은 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를 잡아라. 도망치면 영모죄로 다스릴 것이다. 고을 관하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최 원님은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암행어사! 내가 한양에 줄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하지만 관원들이 들이닥치고 마패가 확인되자 그 큰 소리는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어사나으리, 이것은 노해요. 내가 세금을 올린 것은 위에서 시킨 것이고 곶간 쌀은 내가 가로챈 게 아니라. 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은 한양에 가서 하시오. 그리고 준혁은 옥순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장부를 주시오. 옥순이가 찢긴 장부 절반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받아들고 원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 백성들이 직접 기록한 원님의 비리장부이옵니다. 세금 착복, 곡식 빼돌리기, 무고한 백성 옥살이, 땅 강제 수용, 일자와 금액과 이름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최 원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저것은 조작이요. 옥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이라니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직접 불러 물어보시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들을 데려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제 논세금을 2배로 걷어간 것이 사실이옵니다. 대장장이 오씨가 말했습니다. 곶간에서 쌀수레가 밤에 나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두부장수 임씨가 말했습니다. 관아일 하던 제 남편이 백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늘어날수록 최 원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때 김삼봉이 갑자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시오. 이것은 모두 저기 있는 원님 짓이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최 원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배신자놈이! 사실이 아닙니까? 장부도 원님께서 만들라 하셨고 세금도 원님이 올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판술은 세금 착복, 곡식 횡령, 무고한 백성 투옥,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야기한 죄로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최 원님이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요. 내가 한양에 줄이 있어이다. 내 말 좀 들어봐 주시오. 한양의 줄도 이미 조사 중이오. 그 한마디에 최 원님이 무너졌습니다. 어사나리, 제발 살려주시오. 관원들이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옥순을 돌아보았습니다. 옥순은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예, 남편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겠소. 그리고 빼앗긴 돈도 돌려받게 될 것이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2년 넘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암행어사였다니. 옥순이가 어사를 살린 거야? 남편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구나.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울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그날 관아마당에서 포박단 채 끌려가는 최원인과 김찬봉의 모습을 고창고을 백성들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최원님은 곤장을 맞고 유백길에 올랐고 김찬봉은 관직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쳐졌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제발 한 푼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백성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고창 고을에는 새 원님이 부임했는데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옥순의 집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이영지붕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살인문도 튼튼하게 새로 달렸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돌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 실력이 고창 고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과거 볼 거야. 옥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과거 시험 보거라. 네 선생님처럼. 복순이는 이제 8살이 되어 씩씩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옥순은 그 봄날 오후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과 같은 자리였지만 옥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2년 넘게 사라져 있던 웃음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복도 남루한 도포도 아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요? 나으리 오셨습니까? 준혁이 마당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 일이 마무리됐어. 그리고 이 고을에 올 일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때 마패를 찾아와 준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어. 옥순이 웃었습니다. 나으리가 씨앗을 심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요? 아니에요. 강노인 어르신이네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돌쇠가 달려나왔습니다. 선생님! 준혁이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쇠야, 그새 많이 컸구나. 선생님! 저 이제 사서삼경 다 외웠어요. 허허, 그래?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옥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새벽 어둠 속에 아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치던 자신을, 하루하루 양식을 걱정하며 허리를 굽히던 자신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이 결국 변했습니다. 옥순의 이야기는 고창 고을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낯선 선비 하나를 먹여 살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선의 하나가 고을 전체를 구한 이야기. 강 노인이 그날 느티나무 아래에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굽어 살피는 법이다. 다만 그 하늘이 움직이기까지는 땅 위에 누군가가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옥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품파리로 번쌀 한 줌을 나눠준 것으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것으로,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으로 그 씨앗이 자라 고을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선의를 심으면 하늘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옥순의 아들 돌쇠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고을의 원님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